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아버님,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40년 한 남자의 땀과 삶이 배어 있는 숯불 냄새. 그에게는 자랑이었던 이 냄새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곱창집 아버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결국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 곱창집 사장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지만 사실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였죠. 그리고 그가 가장 모욕을 받았던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회사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진짜 주인도 바로 그였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그는 조용히 김 회장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다는 그의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묻게 만듭니다.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쥔 남자.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숯불 향처럼 뜨거운 삶의 가치와 진짜 품격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의 향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동안 서울 동대문 한 골목에서 태순의 곱창을 운영해온 강태수에게 곱창. 굽는 냄새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라 곧 그의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의 나이 68,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태수의 하루는 젊은이 못지않은 활력으로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아 희미한 불빛만이 반짝이는 새벽 시장, 묵직한 손수레를 밀고 다니며 가장 신선한 곱창을 고르는 그의 눈빛은 40년 세월의 노련함과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다른 상인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묵묵히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곱창집에 돌아와서는 커다란 도마 위에서 칼을 쥔 손으로 쿵, 쿵, 쿵 리듬에 맞춰 마늘을 다지고 대대로 내려온 비법 양념장을 버무리는 일은 그에게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삶의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눅진한 기름 냄새와 매콤한 양념, 그리고 숯불의 훈기가 한데 어우러진 이 냄새는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깊게 패인 손마디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한 번도 이 냄새를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증명하는 훈장이었고 그 모든 땀과 희생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강준호를 위한 헌신의 증거였으니까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공부시켜 명문대에 보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묵묵히 숯불을 피우고 곱창을 볶아왔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기름때는 곧 아들의 학비였고 주름진 손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지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될 김유진은 명문대 출신의 아름다운 재원으로 사진 속 그녀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낯선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곱창집 아버지를 과연 며느리네 가족이 반갑게 맞아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동대문 골목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강남의 화려함 속에서는 자신이 초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는 기쁨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낯선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평생 곱창만 볶아온 투박한 손으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묵묵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결혼식은 그에게는 아들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헌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강태수는 난생 처음으로 재단한 듯 몸에 꼭 맞는 고급 양복을 차려 입었지만 긴장감은 양복 주름만큼이나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곱창집 주방의 눅진한 기름때를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뜨거운 물로 손을 문질렀지만 40년 세월이 밴 숯불 냄새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예민한 며느리 가족의 후각을 자극할까 불안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는 며느리 김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유 여사는 태수의 손을 잡자마자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불쾌한 냄새를 피하려는 듯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옷에서 곱창 냄새가. 그녀의 작은 한마디는 강태수의 마음을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은 곱창집 사장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운 성극기였습니다. 유상미 여사는 대화 내내 태수를 곱창집 사장이라는 꼬리표로 묶어두고 은근한 말투와 행동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곁눈질하며 마치 흥미없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건성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버님 준호가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저희 딸과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말투는 칭찬이었지만 그 속에는 준호의 배경이 아닌 준호의 능력만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결혼식 장소 선정부터 신혼여행, 하다못해 하객 명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권은 유 여사와 며느리 유진의 몫이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은 저희 부모님 쪽 하객분들과는 좀 분위기가 안 맞으실 것 같아요. 격조 있는 결혼식을 원하셔서요. 라는 며느리 유진의 부드러운 듯 단호한 말에 태수는 평생을 함께 해온 시장 사람들과 곱창집,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하객 명단에서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들이었던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지울 때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곱창집 사장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아들. 준호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쓰며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자신의 냄새가 자식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무언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태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웨딩 촬영 날 강태수는 아들 내외를 축하해주기 위해 촬영장을 찾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아들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태수에게 며느리 유진의 어머니 유상미 여사가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곱창 냄새가 옷에 뵐 수 있으니 사진에서는 빠져주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곱창 냄새가 날 것 같거든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마치 얼어붙은 얼음 조각처럼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진에서 곱창집 사장인 아버지를 지워달라는 말은 그에게 깊은 모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수는 깊은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촬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태수는 신랑 아버지 자리 대신 뒷줄 구석진 곳에 밀려나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를 소개하는 순서조차 흐릿하게 넘어갔고 마이크는
며느리의 아버지인 김상도 회장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화려한 인맥과 성공을 자랑하며 축사를 건넸고 태수는 뒷줄에서 그림자처럼 쓸쓸히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의 땀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의 삶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는 김상도 회장의 손을 굳게 잡는 아들 준호의 모습을 보며 태수의 마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향이 그렇게 부끄러웠더냐? 내 자존심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제는 그의 방식으로 이 모든 모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그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대문 골목의 평범한 곱창집 사장이었던 강태수. 하지만 며느리 가족이 멸시했던 태순의 곱창은 사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곱창집을 운영하며 얻은 현금 수익은 물론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온 결과 강태수는 이미 수백억 원의 자산을 축적한 비밀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며느리 가족에게 모욕을 당할 때마다 풍겨나오던 숯불 냄새는 사실 그의 피와 땀 그리고 성공을 상징하는 향기였던 것입니다. 곱창집을 운영하며 냄새를 몸에 배게 할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그 수입으로 동대문의 재개발 예정지와 상업지구의 부동산을 꾸준히 사모았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경제관념으로 소수의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부는 그저 행운이 아니라 40년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혜의 결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며느리 아버지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이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의 투자자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기사회생시켰는데 그 익명의 투자자가 바로 강태수였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태수가 투자자 모임에서 쓴 가명을 알지 못했고 오직 곱창집 사장으로서의 태수만을 알고 있었죠. 태수는 그 후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되어 김상도 회장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받은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마. 내 삶의 냄새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복수를 다짐한 강태수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동대문 골목의 곱창집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낮에 눅진한 작업복을 벗고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곱창 기름 냄새 대신 고급 향수를 뿌리고 그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투자자,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박한 곱창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수심과 함께 날카로운 사업가의 기세가 번뜩였습니다. 태수는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조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자로 활동하며 쌓아온 막강한 인맥과 자본력을 이용해 김 회사의 핵심, 거래처와 금융 라인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이번 계약은 죄송하지만 저희 쪽 사정으로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귀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계약들이 이유도 모른 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자신의 회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거래처들이 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거지? 김 회장은 답답해했지만 이 모든 일이 곱창집 주방에서 숯불을 뒤집으며 혼잣말을 하던 강태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흘린 땀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 땀이 너희의 오만을 무너뜨릴 것이다. 태수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물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도 태수의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치밀한 계획 아래 김상도 회장의 외식 프랜차이즈 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회사의 부도 소문은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김상도 회장은 급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에는 침묵과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누군가 배후에서 우리 회사를 흔들고 있어. 김 회장은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곱창집 사장 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그를 알아보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왜? 태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상도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접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이사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상도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최대 주주라고? 어떻게? 태수는 김 회장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회장님 회사가 부도 직전에 처했을 때 익명으로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숯불 냄새로 이 회사를 샀습니다. 곱창 냄새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들은 그 냄새로 인해 자신들의 회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강태수는 이사회에서 김상도 회장의 해임을 선언하고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그에게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유진과의 깨어진 관계라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도 그룹이 태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준호와 유진은 뒤늦게 태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잖아. 태수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 가족을 망하게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고 김 회장 손을 잡을 때 내 가슴은 이미 산산조각 났어. 그 상처는 되돌릴 수 없어. 부자 관계의 금은 너무나 깊어져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깊은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 아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복수를 끝낸 강태수는 강남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프리미엄 숯불 곱창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더 이상 동대문 골목의 허름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원목과 은은한 조명, 세련된 디자인의 테이블이 놓인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40년 세월을 버텨온 그의 곱창 굽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곱창과 숯불향, 그리고 마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숯불향은 더 이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강태수의 성공과 철학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복수를 모두 거머쥐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강남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태순의 곱창이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는 홀로 남아 숯불 위 곱창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 방울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내 삶의 역사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들의 결혼식 날 뒷자리에 앉아 느꼈던 모욕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 대신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내 삶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었던 건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걸까? 아니면 너무 늦었던 걸까? 복수라는 칼날을 휘둘러 그들의 오만을 꺾었지만 그 칼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은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곱창을 굽는 손을 잠시 멈추고 주름진 손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돈을 벌어 복수까지 이루었는데 정작 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복수는 그에게 일시적인 쾌감을 주었지만 영원한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곱창한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메뉴판에는 곱창의 역사와 강태수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냄새는요, 제가 아들놈 키우느라 흘린 땀 냄새입니다. 이 맛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손님들은 감동했고 태순의 곱창 하우스는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삶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물질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아 숯불 향을 맡으며 묵묵히 곱창을 굽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후회를 곱씹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의 곱창 냄새는 더 이상 아들의 부끄러움이 아닌 한 남자의 고귀한 역사를 담은 향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평생을 기다려온 결혼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다. 딸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는 세상 가장 잔혹한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던 모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어머니의 사랑은 과연 이 잔혹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이곳은 30에 가까이 만나온 연인 강민지와 이재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고른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재연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밤새 고민해서 준비했지요. 민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 어머니 박정아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재연의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재연의 어머니 오윤주는 우아한 실크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와 박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테이블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윤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지 씨의 아버님 안부를 묻는 질문에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민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주 씨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따르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윤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결혼식에 아버지 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민지의 지난 30년의 삶과 노력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윤주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민지는 분노와 슬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재현은 어머니 옆에서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 씨도 이해할 겁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데 억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정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윤주의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윤주가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라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박정아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오윤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박정아의 눈빛에는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정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박정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기운에 오윤주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죠. 그러나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오윤주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에 비친 박정아의 평범한 외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장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 박정아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민지는 그제야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박정아는 소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숨죽이며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박정아는 검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첩 안에는 펜으로 정갈하게 적힌 이름과 번호들이 가득했지요. 박정아는 그중 한 남자의 번호를 찾아 손이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아입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 수호그룹의 박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정아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박병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아는 차분했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상견례에서 민지가 당한 모욕을 설명했습니다. 오윤주라는 여자 민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박정아는 윤주 씨의 이름과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정아에게 물었죠. 윤주 씨 남편의 회사가 우리 수호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 거래를 중단해주면 될까? 박정아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박병철 회장은 박정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아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단단히 화가 났구나. 박정아는 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모욕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곧바로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아는 박병철 회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자신을 박정아라고 밝히며 김민서 사모님에게 오래전 부인회에서 만났던 인연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정아는 예의와 근황을 나눈 뒤 윤주 씨가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탁했습니다. 혹시 같은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말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 두 통의 전화는 윤주 씨, 남편의 사업과 윤주 씨의 사회적 체면을 동시에 겨냥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박정아의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 수호그룹 비서실장 박민수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로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수호그룹의 다른 모든 계열사에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어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라고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하는 순간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곧 오윤주 씨가 박정아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민수 비서가 돌아가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의 회사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진철은 공황 상태로 오윤주 씨에게 전화해 수호그룹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들었죠. 오윤주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윤주 씨는 평생 공들여 가입하고 유지해온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 또 다른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김민서 사모님이 대화의 포문을 열자 주변 사람들은 요즘은 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더더욱 그렇죠.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겨냥했습니다. 오윤주 씨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비수는 피할 수 없었죠. 그녀는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윤주 씨는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박정아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윤주 씨는 남편의 사업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설마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평범한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거란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박정아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죠. 그날 저녁 오윤주 씨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들 재현이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재현은 며칠 전과는 달리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윤주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재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재현은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죠. 재현은 어머니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민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재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윤주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민지 어머니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윤주가 부정하려 했지만 재현은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민지 씨와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민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오윤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아들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상견례의 날, 박정아의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뇌리에 강하게 울렸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정아의 계획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윤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민지의 집을 찾아갔죠.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박정아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윤주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윤주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윤주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박정아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윤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모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정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윤주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였죠. 결국 오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모님이 하신 일인가요? 박정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윤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윤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주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은 곧바로 박정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정아는 재현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있던 오윤주는 재현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 박민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 오윤주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윤주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박정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윤주와 재현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윤주는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윤주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재현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정아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윤주와 재현이 떠난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호그룹 박병철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박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친오빠임을 밝혔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아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민지가 상처받은 걸 이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현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재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아와 민지는 마당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